태어난 지 6일 만에 왕관을 썼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여왕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나라를 등지고 권력을 지키려다 연인에게 배신당한 여인. 메리 스튜어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비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가련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왕자를 노린 치밀한 음모가였을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녀의 뜨거웠던 사랑과 잔혹했던 운명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542년 12월 스코틀랜드의 왕궁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임스 5세와 프랑스 출신 왕비 마리 드 기즈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메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탄생은 축복보다는 재앙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고 왕은 남자 후계자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은 것은 연약한 여자아이뿐이었습니다. 제임스 5세는 딸의 탄생 소식을 듣고 스튜어트 왕조는 여자로 시작해 여자로 끝나는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좌절감과 왕조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메리가 태어난 지 불과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왕이 된 메리에게는 평범한 어린 시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 드 기즈가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스코틀랜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이 혼란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메리를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시켜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책으로 접근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친잉글랜드 귀족들을 매수하여 그리니치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는데 이 조약에는 메리가 왕세자비로서 잉글랜드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름 끼치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어린 메리가 죽으면 스코틀랜드를 헨리 8세가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메리를 인질로 보내라는 요구였고 자신의 6명의 아내 중 2명을 참수형에 처한 헨리 8세에게 어린 며느리를 맡기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 마리 드 기즈는 결사 반대했고 프랑스파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조약을 거부했습니다. 격노한 헨리 8세는 무력으로 메리를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불태우고 약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잉글랜드 군대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메리와 가족들은 간발의 차로 에든버러를 탈출해 스털링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평소에는 귀족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잉글랜드가 침략하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도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메리는 여러 차례 숨어 다녀야 했고 어린 시절 내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프랑스가 개입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철천지 원수인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프랑스와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2세는 장남 프랑수아와 메리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1548년 겨우 5살이던 메리는 어머니와 이별하고 거의 폐허가 된 조국을 떠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이때 메리와 함께 간 4명의 시녀들도 우연히 모두 이름이 메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4명의 메리로 불리며 평생 메리 스튜어트의 곁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궁정에 도착한 메리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5살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남편이 될 프랑수아는 수줍음 많고 왜소하며 병약한 소년이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궁정은 유럽 최고 수준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중세 기사도 문화와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가 결합되어 화려하고 세련된 궁정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의 세심한 관리 하에 프랑스 귀족들은 낮에는 사냥과 마상창 시합으로 용맹함을 뽐내고 밤에는 궁정 연회에서 문화적 소양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나라에서 태어난 메리가 가장 수준 높은 궁정에서 자라게 된 것은 그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메리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했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흡수했고 또래 중에서 지적 능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3살 때는 궁정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멋진 연설을 해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182cm의 늘씬한 미녀가 되었고 시와 노래, 춤에 모두 뛰어났습니다. 메리가 춤을 추면 사람들은 넋을 놓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운동에도 뛰어나서 사냥터에서는 항상 선두를 달렸고 궁정에서 유행하던 공놀이에서 메리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정 시인들은 별이 아름다운 것은 그 광채를 그녀의 눈에서 빌려오고 그 색채를 그녀의 모습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찬양했습니다. 1558년 메리는 프랑수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주관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프랑수아는 스코틀랜드의 공동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스코틀랜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반역을 저지르낸 불린의 딸이자 서자로 강등된 신부이므로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메리는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세 번째 왕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프랑스 왕비에 이어 잉글랜드 여왕의 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자베스의 분노를 샀고 두 여왕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앙리 2세가 마상창 시합 사고로 죽었습니다. 메리는 왕세 자비에서 바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프랑수아가 15살이었기 때문에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섭정을 하려 했지만 메리의 외가인 기즈 가문이 간섭하여 카트린을 권력에서 밀어냈습니다. 메리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생 없이 자란 메리는 오만했습니다. 예쁘고 다재다능한 데다 사람들의 찬사만 받으며 자랐으니 오만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웠을 것입니다. 메리는 시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즈 가문이 원래부터 천한 상인의 딸이라며 카트린을 무시했고 메리도 그 분위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무심결에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위가 썰렁해졌지만 카트린은 이때 이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1560년 남편 프랑수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에 염증이 퍼져 오래전부터 고생했는데 귀로 옮겨가 심한 고열로 생사를 넘나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남편이 죽으면 왕비는 40일 동안 독방에서 혼자 애도해야 했습니다. 메리는 하얀색 상복을 입었는데 이 하얀 상복이 그녀와 어울려 상중에도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메리는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에는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를 잃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눈길을 하늘로 향하면 구름 속에 부드러운 그의 눈길이 보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꿉친구부터 이어진 사이였고 오랜 시간 정이 쌓인 관계였습니다. 그녀가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시동생 샤를이 10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었고 권력도 바뀌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섭정으로 복귀했고 기즈 가문은 물러났습니다. 메리는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찍혀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메리의 어머니 마리드 기즈가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는 서둘러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음습한 곳에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프랑스 궁정에 남고 싶었지만 카트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과부 여왕에게 각국에서 혼담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은 모든 혼담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메리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보지 않겠다는 심사였습니다. 선택지가 단 하나 남았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궁정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버텼지만 결국 모든 길이 차단되었고 1561년 8월 무거운 마음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메리는 자신이 얼마나 추락한 신세인지 절감했습니다. 프랑스에 비하면 거의 100년 전 세상으로 온 느낌이었습니다. 양치기와 어부들의 나라, 인구는 프랑스의 수십 분의 1, 경제력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가난한 나라의 여왕이 자신이었습니다.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난장판인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냉정하고 치밀한 그의 정치력 덕분이었습니다. 서자라서 왕이 될 수 없었기에 메리의 왕위를 넘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메리는 오빠에게 나라실을 계속 맡겼습니다. 메리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프랑스 궁정에서 누렸던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별궁을 짓고 프랑스풍으로 꾸며 작지만 알찬 자신만의 궁정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메리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메리는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국력의 차이가 너무 컸지만 여자로서 자존심을 건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외모만 보면 나이도 9살 어렸고 메리가 단연 우위였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매력이 있었지만 심리적 밀당에 능한 타입이었고 메리는 182cm의 균형 잡힌 몸매의 미인으로 고혹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이 대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를 다녀온 외교관에게 항상 물었습니다. 내가 예쁩니까? 메리가 예쁩니까? 외교관들은 난처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폐하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절묘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메리에게 전해지면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쪽이 이미 진 것 아닌가요? 외모에서는 메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왕으로서 판단력과 정치력은 엘리자베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신중함과 치열함을 갖췄습니다. 한마디 삐끗하면 참수당할 상황에서도 기지와 화술로 살아남았습니다. 중대사를 판단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했는데 이는 인문학 소양 덕분이었습니다. 역사와 철학을 깊이 공부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었습니다. 반면 메리는 교양의 폭은 넓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정치력과는 상관없는 삶을 즐기는 차원의 차질이었습니다. 메리는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열리는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었고 메리는 중세 기사도 시대의 마지막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메리는 재혼을 고려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후계자를 노리며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이 있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가 적합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메리의 사촌 동생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는데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잉글랜드 궁정에서 엘리자베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엘리자베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멜빌이라는 유능한 외교관이 파견되었고 달리의 어머니 레녹스 부인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첩자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기습 공격으로 멜빌을 당황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멜빌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자베스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달리를 보며 저리도 예쁘장하고 여자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한심한 청년이니 메리가 고생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달리를 스코틀랜드로 보내라고 난리였고 결국 엘리자베스는 달리를 보냈습니다. 메리가 쩔쩔매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자베스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리가 달리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달리는 잉글랜드에서도 아름답다고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시, 음악, 춤, 승마, 사냥 모두 뛰어났습니다.
메리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춤이 한몫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잘 맞춰 춤을 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신부는 다소 낮고 집안도 몰락했지만 귀한 신분의 잘생긴 멋쟁이가 등장하자 메리는 훅 끌려 들어갔습니다. 달리가 온 지 얼마 안 돼 메리가 청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여왕이 결혼한다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메리는 그 모든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지냈습니다. 이 일을 물밑에서 처리한 것은 메리의 비서 다비드 리치오였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특면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결혼이 이루어졌고 뒤늦게 안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에 분개했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엘리자베스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달리는 신분도 낮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메리는 이런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몇 날 며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보니 강력한 후계자 진영이 갖춰진 셈이 되어 엘리자베스의 입지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취소시키려 했습니다. 달리의 모친을 런던 탑에 가두고 달리에게는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리에게는 결혼을 취소하면 후계자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당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비상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교도 귀족들에게 반란을 지시한 것입니다. 모레이도 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메리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신중해서 지원군 파견을 차일피일 미뤘지만 메리는 과감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병력을 모았습니다. 결혼식 예복을 벗자마자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왕의 기습에 당황한 귀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몇몇은 서둘러 투항했습니다. 반란군의 진영이 허물어지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레이는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로 도망쳤습니다. 메리의 완벽한 승리였고 엘리자베스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메리가 소홀히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리라는 인간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만 번드르한 달리는 곧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긴장을 내려놓자 경박하기 그지없는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왁스 심장이라는 별명답게 겁이 많았고 재주는 많지만 한꺼풀 열어보면 교양이 전혀 없는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잘 삐졌으며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메리에게 공동 통치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국정회의에 멋대로 참석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늦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메리가 함께 가자고 하자 다른 사람 면전에서 메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메리는 수치스러운 모욕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메리의 마음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뼈저린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메리에게는 국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달리는 너무나 모자란 인간이었고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커지면서 메리는 달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나란 일에서 배제되었고 호칭도 왕이 아닌 여왕의 남편으로 불렸습니다. 더 이상 여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메리가 임신했기 때문에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달리는 후회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아내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모두에게 떠벌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사람들을 협박하며 무서운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되면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혼자 국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메리에게 힘이 된 사람은 비서 다비드 리치오였습니다. 원래 사보이 대사를 따라 스코틀랜드에 왔는데 음악에 뛰어나 메리의 궁정에 남았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단한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비서로 발탁된 리치오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손댄 문서는 완전히 달랐고 중요한 문서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자연스럽게 권력까지 장악했고 메리에게 헌신적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메리 역시 리치오를 아끼고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질투하고 모함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교황청의 끈아풀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여왕을 독점하기 위해 술수를 쓴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리치오 때문에 귀족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메리가 결혼하기 이전 모레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들이 이권을 나눠먹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리치오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여왕을 감금한 다음 모레이를 비롯한 추방당한 귀족들을 불러들이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달리를 끼워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좌절과 원망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귀족들이 찾아가 반란 계획을 은밀히 얘기했는데 달리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메리와 리치오가 매일 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달리가 덜컥 걸려들었습니다. 자기도 미심쩍어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여왕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은 쐐기처럼 달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1566년 3월 9일이었습니다. 메리가 지인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달리가 비밀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완전 무장한 귀족들이 줄줄이 들이닥쳤고 방의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메리가 야단을 쳤지만 귀족 하나가 권총을 꺼내 메리를 겨누었습니다. 귀족들이 리치오를 끌고 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메리가 달려가려 했지만 뒤에서 달리가 메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옆방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치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메리는 분노에 차올라 저주를 퍼부었고 달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귀족들에게 섬뜩한 복수의 맹세를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는 광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메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포로 신세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팎으로 반란군들이 모든 출입문을 장악했습니다. 보스웰과 헌틀리 같은 충성스러운 장수들도 감금되었습니다. 보스웰은 경계가 느슨한 한밤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이제 메리가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야 외부 병력이 반란군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뱀처럼 영악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타일과 전혀 안 맞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메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달리였습니다. 메리는 아픈 연기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인 몸으로 산통이 온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보고하자 달리와 귀족들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유산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라의 후계자까지 뺏은 셈이 되어 민심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궁정의사와 시녀들을 데려왔고 달리에게 메리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시녀들을 곁에 두게 되어 신하들과 연락할 길이 생겼고 궁정의사는 메리가 아픈 척하는 것을 알았지만 귀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리를 곁에 오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란 세력 중 가장 약한 고리가 달리였습니다. 그날 밤 달리는 메리의 침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달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뇌된 아바타처럼 메리가 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했기에 귀족들을 잘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메리는 달리의 생각을 꿰뚫어 봤습니다. 달리가 반란에 참여한 이유는 왕의 권력이 아니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메리는 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반란군에 잡혀 모든 권력을 빼앗긴 아내, 아이를 잃을 위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착해진 모습과 달라진 눈빛,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달리는 죄책감과 승리자의 기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달리가 손을 뻗자 메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달리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달리는 메리에게 반란에 참가한 귀족들의 이름을 모두 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모레이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모레이는 이미 돌아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를 찾아와 위로하며 화해를 권했습니다. 메리는 혼신의 연기로 오빠에게 안겨 절박한 듯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중하고 의심 많은 모레이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모레이의 주선 아래 반란 귀족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추진되었습니다.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동안 달리가 시간을 교묘히 끌었습니다. 최종 문서가 완성되었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이 여왕에게 몰려가려 했지만 달리가 여왕이 아파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날에 파티를 하죠라고 했습니다. 귀족들은 술을 마시며 자축했고 경비병들도 불려가 한잔했습니다. 그날 밤 깊었을 때 메리가 탈출했습니다. 달리가 열쇠로 지하 비밀 통로문을 열었고 성 밖에는 메리의 기병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에 오른 메리는 몇 시간을 달려 던바성에 도착했습니다. 메리를 따르는 귀족들이 군대를 몰고 속속 몰려들었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느지막이 일어난 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여왕과 일행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얼마 후 여왕이 던바성에서 대군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합의문도 받아내지 못했고 이제 목숨이 끝난 것입니다. 반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귀족들은 다급히 반성문을 썼습니다. 쿠데타 날 여왕 앞에서 나댔던 귀족들은 즉시 잉글랜드로 도망쳤습니다. 메리는 다시 한번 크나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몇 달 후 메리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나라의 경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스코틀랜드에는 다시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반란 사건 이후 메리와 달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리는 보스웰 백작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보스웰은 젊었을 때부터 메리의 어머니를 섬겼고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연이은 반란을 진압하고 메리의 신임을 얻었으며 군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회유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스웰이 메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다른 귀족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메리와 보스웰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 사건 이후 메리는 달리를 혐오했습니다. 처음엔 죽이거나 이혼할 생각도 했지만 아들 제임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고 눈물이 끝없이 나왔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메리가 신뢰하는 부하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보스웰과도 밤늦도록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스웰은 다른 남자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강렬한 충동을 느낀 순간 여왕을 덮쳐버렸습니다. 메리는 극렬 저항했지만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참혹한 밤이 지나고 보스웰이 서둘러 돌아간 후 메리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보스웰을 처벌할 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괴로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보스웰을 또 만나야 했는데 그때 메리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길 없는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 감정에 이끌려 메리는 보스웰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점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보스웰은 여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물적 충동에 이끌렸을 뿐이었습니다. 여왕과의 관계는 신하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알려지면 큰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메리가 수습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이 거대한 집착이 생겨난 뒤였습니다. 보스웰도 난처해졌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고 여왕의 간절한 요청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처럼 남몰래 애인처럼 만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문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스웰의 아내와 헤어지고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메리가 어느새 정념의 노예가 되어 거의 미쳐버린 것입니다. 심리적 문제가 컸습니다. 달리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우울증이 자존감과 생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약해진 메리가 평소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메리를 독점할 유일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보스웰에게 왕위를 주는 것,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스웰은 신분이 낮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고 둘 다 배우자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보스웰을 설득했고 왕이라는 당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망이 뿌리를 내렸고 보스웰은 사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충성심이 야망으로 대체되었고 스스로를 메리의 지배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진 후 그는 지체 없이 일을 서둘렀습니다. 먼저 달리를 제거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겁에 질린 달리가 글래스고에 처박혀 꼼짝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조급해진 보스웰은 메리를 글래스고로 보냈습니다. 메리의 안위나 명예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일을 빨리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도 처음에는 죽어도 가기 싫었지만 양심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나 명예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글래스고로 갔습니다. 보스웰을 화나게 하거나 그의 마음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서 달리를 데려오기 위해 거짓 웃음과 위선적 행동을 했고 달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왔습니다. 새해가 되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리가 에든버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말입니다. 에든버러로 오는 길에 커코필드라는 마을의 낡은 저택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달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메리가 달리를 간호하겠다며 데리러 간 것입니다. 글래스고에서 며칠 지내며 메리는 늘 다정했고 달리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메리가 돌아가자고 보채지 않았는데 달리가 먼저 에든버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달리는 메리를 앞세우고 떠났습니다. 행렬이 홀리루드 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커코필드 마을에 버려진 저택으로 갔습니다. 달리의 병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567년 2월 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환궁 전날 달리는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는 당신과 다시 결혼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 말에 메리가 잠시 멈칫하며 무표정하게 달리를 바라봤습니다. 재빨리 표정 관리를 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찰나의 순간 메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메리가 홀리루드 성으로 갔습니다. 시종 2명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택 곳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이 삽시간에 불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서 달려간 사람들은 달리가 폭발로 튕겨져 나가 마당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에 그을리고 질식한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범인이 있었습니다. 보스웰 백작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아야 할 책임자는 보스웰이었습니다. 보스웰은 현장으로 달려와 달리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장례식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지만 보스웰의 독재 정치가 강력해서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리의 죽음 후 2달이 되어서야 보스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스웰은 수백 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고발인 레녹스 백작은 오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보스웰에게 굴복한 상태였고 보스웰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찾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무죄 판결로 위기를 넘어선 보스웰은 메리 여왕과의 결혼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귀족들을 협박해서 지지 서명을 받아냈고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진압했습니다. 보스웰의 이런 행동들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에서 온기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상중의 여왕이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살인자로 강력히 의심받는 보스웰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시기를 늦춰서 의구심이 가라앉은 뒤에 결혼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보스웰은 왕이어야 했고 가능하면 결혼을 앞당길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둘렀던 것입니다. 강력한 장애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보스웰의 신분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웰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시 귀부인이 신분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용인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통해 피해자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듣자마자 질겁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인 자기 삶을 대외적으로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웰은 체면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뱃속의 아기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메리도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먼저 메리는 어린 아들 제임스를 보러 갔습니다. 아들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하는 것이 시나리오였습니다. 메리 앞에 보스웰의 부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맞서 싸우려는 부대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납치라지만 예정된 곳 던바 성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미 둘 사이를 잘 알고 있었고 납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보스웰은 미뤄둔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내와 이혼 수속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들이 몰랐던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스웰 앞에서 결혼에 찬성한다고 서명했던 귀족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이 납치 성폭행 사건은 보스웰을 타도할 너무나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은밀히 군대를 모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5월 15일 새벽 4시, 정말 음울하고 슬픈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직전 보스웰은 오크니 공작이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왕의 결혼식인데도 하객은 너무 적어 초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주위가 눈에 들어오며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보스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그 뒤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메리의 절망에 찬 비난과 통곡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귀족들이 힘을 키워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나라가 이미 왕과 왕비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보스웰과 메리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보석부터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겨우 돈을 댔습니다. 보스웰은 에든버러를 버리고 메리를 데리고 자신의 주력 부대가 주둔한 보스윅으로 옮겼습니다. 귀족들은 기회다 싶어 여세를 몰아 쫓아왔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메리는 귀족들과 타협했습니다. 귀족들은 보스웰만 쫓아내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메리가 투항하기로 했고 보스웰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스웰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메리는 귀족들에게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이혼을 강요하는 귀족들과 그럴 수 없다는 여왕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로클랩은 성에 보내져 감시를 받았습니다. 귀족들은 끈질기게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요구 조건은 단 하나, 보스웰과 이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메리가 보스웰을 버렸으면 왕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요? 보스웰이었습니다. 보스웰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보스웰은 그녀의 삶 자체였으며 그가 있어야 귀족들을 제압하고 제대로 된 여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귀족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메리가 보스웰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여왕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메리가 보스웰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카드였습니다. 편지에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달리경 사례를 모의한 결정적 증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스웰과 헤어질 것만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 메리를 퇴위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말이 통하는 제임스 멜필이 총대를 맸습니다. 로클랩은 성으로 찾아온 멜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메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버티던 메리도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협박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메리가 퇴위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습니다. 모레이가 귀국했습니다. 메리는 내심 오빠가 자기 왕위를 되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모레이는 귀족들 편이었습니다. 모레이는 냉정했습니다. 섭정을 맡아달라는 메리의 요청을 들어 자기 명분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왔습니다. 명분을 얻은 그는 에든버러로 돌아가자마자 메리를 배신했습니다. 행여 메리가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메리 편지를 온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다른 왕실에도 뿌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당한 메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귀족 반란 때 홀리루드 성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번에도 메리는 자신의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주의 아들 조지 더글러스가 메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영혼까지 사로잡혔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메리의 탈출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클레븐에서 지낸 지 약 1년쯤 됐을 때 호수 한가운데 있던 로클레븐 성에서 배를 타고 빠져나와 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삼엄한 감시망을 벗어나 정말 먼 길을 달려 스코틀랜드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프랑스로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은 옵션은 잉글랜드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쓴 편지가 런던으로 달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엘리자베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메리가 자기 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밀려온 감정이 부담감이었습니다. 메리는 엄연히 왕위 계승권자입니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 보니 메리가 1순위 계승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메리가 한심하게 여겨졌지만 심정적으로는 대단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강요 회의에서 열심히 메리 편을 들었습니다. 메리를 잘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다가 윌리엄 세실이 나섰습니다. 메리는 범죄자입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잡아가둔 후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세실의 설득에도 고집을 부리던 엘리자베스가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톨릭 귀족들의 동태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리가 잉글랜드에 오려 한다는 말이 퍼지자 가톨릭 귀족 중에는 그녀를 맞으러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고 열렬한 환영식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엘리자베스는 아차 싶었습니다. 메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리를 다른 나라 어디에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잉글랜드에만 머물게 할 것이고 자유롭게 내버려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치 그녀를 잘 대해줄 것처럼 데려온 다음 배신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속임수였고 엘리자베스에게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펼쳐놓은 거미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에 온 메리는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메리는 자수를 하고 시종들과 이야기 나누며 조용히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비밀리에 외부와 연락했습니다. 암호문을 철저히 사용했고 전달도 기발한 방법으로 계속 바꿔가며 외부 세력과 연락했습니다. 프랑스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를 몰아내고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완전히 속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증오심을 키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서 아들도 뺏어갔습니다. 핏덩이일 때 헤어진 아들 제임스가 자라서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만 신교도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보니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구해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로 기억되고 있었고 언제든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위험한 존재로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배신하고 엘리자베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무렵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 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부하 프랜시스 월싱엄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에도 밝은 정치인인데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잉글랜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암살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암살자들을 아무리 죽여봐야 메두사 머리에서 자라는 뱀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메두사 자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싱엄은 메리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리를 죽이려면 적어도 내란 정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싱엄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자기 스파이들을 이용해서 메리를 엮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세실과 뜻을 모은 다음 여왕에게 메리를 제거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평소라면 엘리자베스가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증거를 확보하라고 승낙했습니다. 월싱엄은 끈기 있고 집요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스파이를 파견해서 공작을 벌였습니다. 먼저 메리의 연락망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메리의 거처로 스파이를 밀어넣어 메리의 연락망을 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파이가 맥주 술통을 이용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고 메리와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싱엄이 메리의 편지를 가장 먼저 읽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싱엄은 프랑스에 있는 메리의 구명운동 모임 사이에 스파이들을 밀어넣었습니다. 스파이들은 그 모임에 가담하자마자 더 적극적으로 잉글랜드를 비난하고 메리에 대한 충성을 호소하며 이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분위기를 장악한 다음 엘리자베스 암살 모의를 주창했고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모두 걸어둔 월싱엄이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메리는 월싱엄이 읽어본다는 사실은 모르고 프랑스에서 구명운동하는 이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자기 삶의 위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대단히 적극적이 되어 엘리자베스 암살을 모의한다고 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왔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획도 구체적이라 메리의 기대감이 한껏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은 사실 월싱엄이 기획하고 스파이들이 주도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메리의 마음을 붕 띄워놓은 가운데 결정적인 편지가 메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이번 거사에 대해 메리의 승인을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메리는 절대 이런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리가 이번 일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큰 기대를 걸게 되다 보니 자제하면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적고 말았습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즉시 저를 풀려나게 해줄 귀족과 병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요? 메리가 암살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이후 조치까지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숨죽이며 편지를 읽고 있던 월싱엄이 마침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물건을 손에 얻은 것입니다. 편지는 곧바로 월싱엄을 거쳐 엘리자베스 손에 들어갔습니다. 월싱엄은 의기양양했고 세시를 비롯한 신하들은 모두 몰려가서 메리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다시금 엘리자베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자베스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메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이 제안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것을 자백하면 왕위 계승권은 완벽하게 소멸됩니다. 엘리자베스로서는 메리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훗날 도덕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데 미래의 우환까지 제거하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메리는 절망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간 명분도 없이 오랜 세월 자신을 가둬둔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보고 목숨을 구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는 차디찬 거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게임이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죽이지 않아야 이기는 엘리자베스, 죽어야 이기는 메리의 대결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신하들의 닥달질이 있어 정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파이의 공작에 넘어가 순진하게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속속 잡혀와 끔찍한 고문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기가 절대 열어선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을 여는 게 아닐까요? 왕을 재판으로 죽일 수 있다는 너무나 이상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사실 그랬습니다. 잉글랜드의 신하들은 선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밀어붙여 형식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메리의 항변은 너무나 공허하게 흩어졌고 이미 정해진 대로 판결이 낭독되었습니다. 메리는 참수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는 국왕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참수가 결정됐는데 엘리자베스가 또 이를 계속 미뤘습니다. 메리는 계속 도발했습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지는 게임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된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 떠밀리듯이 귀찮은 짐 바닥에 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바뀌어 1587년이 되었습니다. 2월 7일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미리 메리의 거처로 왔습니다. 거처에서 처형이 벌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메리는 덤덤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육신의 죽음이 너무 늦게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홀가분한 마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메리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산은 하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편지 쓸 사람들 다 썼는데 엘리자베스에게는 쓸 말이 하나도 없어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만감이 교차했고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몇몇 얼굴들이 떠올랐을 때 회한이 울컥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방 가라앉았고 생각보다 오래지 않아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았고 메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단장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기품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관절염이 있어 좀 불편한 걸음이었지만 좌우의 시녀들이 도와줘서 똑바로 걸으려고 애를 쓰며 자기 발로 형장으로 갔습니다. 왕이었던 여인이 죽는 진기한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메리가 거부하는데도 개신교 사제가 형장에서 장시간 설교를 늘어놨습니다. 메리는 그것이 듣기 싫어서 십자가를 들고 가톨릭 기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메리는 조용히 엎드려서 형틀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칼날이 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망나니가 별로 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칼날이 빗나가며 뒷머리를 둔탁하게 때렸습니다. 메리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목에 박혔는데 피가 솟구쳤지만 완전히 잘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칼을 휘두르고 나서야 메리의 목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시신을 수습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의 품에 그녀를 늘 곁에서 지켜주던 강아지가 있었고 강아지는 정신없이 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리 스튜어트는 이승에서의 삶을 끝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녀다운 발작을 냈습니다. 누가 감히 메리를 죽였습니까? 저는 절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발작은 몇 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귀족들은 늘 그랬듯이 희생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왕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 왕이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에 불만이 가득했던 펠리페에겐 더욱 그러했습니다. 펠리페는 원래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잉글랜드 침공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적 함대 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의 죽음이 불러온 마지막 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스튜어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추구했지만 그 사랑이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꿈꿨지만 평생을 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열리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메리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마지막 중세인이었습니다. 솔직함과 용기, 열정은 중세 기사도 시대의 미덕이었지만 근대의 냉혹한 정치 무대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는 감정을 억제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근대적 군주의 전형이었고 그 덕분에 45년간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메리 스튜어트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신의 열정과 신념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가요? 메리 스튜어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